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일단은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탐구 자료 중에서 화성생명체 탐사 실험과 관련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요, 5종 교과서에서는 지금 설명할 화성생명체 탐사 실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요, 관련된 문제가 교과서에 실려는 있었지만 수능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고요. 그동안 내신에서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교과서에서 메인으로 빠졌는데 굳이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현재 저희는 비상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요. 뭐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가 끝나면 뒷면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문제편이 있잖아요. 문제편에 화성생명체 탐사 실험 내용의 일부가 문제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업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까 해서 관련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 내용을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름대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교과서의 문제상에서 이미 실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탐구 자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실험은요, 여러분들 미국 나사에서 1970년대 후반, 제 기억으로 아마 7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나사에서 화성으로 바이킹호라는 이름을 가진 탐사선을 쏘아 올렸고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우주 기술력을 자랑했던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요, 화성에 정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화성에도요, 우리 지구에서와 같이 육상에 서식하는 대형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면 분명히 지구 내에서도 망원경으로 관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찰을 해봐도요, 화성 지표면에는 이런 대형 동물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마도 화성에 생명체가 산다라면 미생물 정도, 즉 우리 육안으로 관찰이 힘든 미생물 정도의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은 어떻게 가냐? 화성에서도 생명체가 살고 있다라면 지구 생명체와 동일하게 생물적 특성을 분명히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면 지구 생명체와 같은 이런 생명상의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으로 실험이 진행되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런 생명현상 특징,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생물의 특성을 총 몇 가지를 6개에서 7개를 다루잖냐? 그럼 이 6개에서 7개를 전부 다 확인을 할 거냐, 그지? 생명체 자체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나하나 다 실험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생물적 특성 중에서 결국의 핵심 특성은 바로 뭐였어? 물질 대사였지? 그래서 전제 조건에서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구에서와 같이 물질 대사 현상이 발견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이 되면 그 현상을 일으키는 아마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죠. 물질 대사 현상이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물질 대사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화학 반응이잖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학 반응들을 다 조사를 할 거냐? 또 그런 건 아니죠. 그 물질 대사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즉 광합성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그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방출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생명활동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라면, 즉 세포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라면 분명히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높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 대사 중에서도요, 뭘 확인한다? 광합성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두 가지 현상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과 관련된 실험은 한 가지가 있고요, 세포 호흡과 관련된 실험은 두 가지에서 총 세 가지 실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상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동화작용 확인 실험과 이화작용 확인 실험 두 가지인데, 이때 동화작용 확인 실험은 광합성 확인 실험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화작용 확인 실험은 세포호흡 확인 실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화학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광합성하고 세포호흡과 관련된 화학식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광합성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무기물을 가지고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드는 활동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화성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세포호흡인데, 세포호흡 과정은 우리가 이 단원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테지만, 세포호흡은 생명체가 세포 내에서 3대 영양소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시켜서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그 세 가지 3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포 호흡의 물질이 바로 탄수화물이고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다시 분해를 시키는 거죠. 포도당을 분해를 시켜서
방출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게 바로 세포호흡의 전체 큰 화학 반응식이죠. 세포호흡 과정의 화학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을 산소와 함께 분해를 시키면요. 원래 재료였던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이 배경 지식으로 깔려 있어야 이 실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반드시 큰 틀, 흐름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배경 지식이 이 실험에서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동위원소라는 뜻은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자들의 종류들을 동위원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의 탄소를 하게 되면 탄소의 질량수는 12짜리예요. 근데 똑같은 탄소인데 질량수가 14짜리 놈이 있습니다. 원자를 표현을 할 때요. 원자 기호가 있고요. 왼쪽 상단은 질량수를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내용 모르셔도 이 실험 내용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질량수 12짜리가 많고요. 14짜리가 적습니다. 그걸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A가 A보다 훨씬 안정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럼 14짜리 질량수를 가진 놈은 불안정하니까 항상 안정화되려고요. 이놈들이 질량수 12로 계속 바뀌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 이놈들이 이 질량수로 바뀌면서요. 나름대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거든요. 이때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빛 에너지 중에서도 바로 방사선이 방출이 됩니다. 참고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는요. 빛 에너지 종류 중에서 가시광선을 활용을 합니다. A는 빛 에너지 중에서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14짜리 탄소, 12짜리 탄소 원소의 종류는 똑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이 둘의 관계를 동위원소라 부르고요. 특히 이놈 있지, 이놈. 불안정한 이놈. 이놈은 결국 나중에 뭘 방출시킬 수 있어? 방사선을 방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소들을 방사선을 방출한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실험을 할 때요. 여기 탄소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때 탄소를 그냥 12짜리를 쓰지 않고요. 14짜리, 즉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화학식을 표현을 할 때요. 질량수 12짜리 탄소는 질량수 12를 보통 표현하지 않아요. 왜? 워낙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근데 얘는 좀 특이하잖아. 그래서 항상 왼쪽 상단에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원소의 종류구나 이 정도만 생명과학 원 수준에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를 바탕으로요. 방사성 검출을 통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지 세포호흡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배경식이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저분자 물질들은요. 이놈이 12짜리로 바뀌면서 방사선을 엄청나게 방출합니다. 됐죠? 그럼 이놈의 일부가 12짜리로 바뀌지 않은 상태로 포도당 탄소로 끼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 탄소는 12짜리가 아니라 14짜리 탄소가 6개가 결합된 형태가 될 거고요. 포도당과 같은 탄소 결합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 A보다는 좀 더 얘가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방사선을 방출하긴 하는데 양이 굉장히 적게 방출이 된다는 점.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화성으로 보냈던 기계장치가 바로 이 방사선을 검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얘가 방출한 방사선은 충분히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치였는데 얘가 방출하는 방사선은 쉽게 검출할 수 없었던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알면 여러분들 실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중에서요. 광합성 확인 실험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탄소가 14짜리입니다. 탄소가 14짜리. 얘는 포도당이죠? 됐죠? 얘는 방사선을 많이 방출을 해요. 얘는 방사선을 방출하지만 A보다는 적게 방출이 돼요. 그래서 당시 보냈던 기계장치는 여기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검출할 수 없었다라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 됐지?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실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화성에 도착한 탐사선이요. 땅속으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지표면만 돌아다니다가 지표면 상에 이런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지표상에 화성 토양이 있겠죠? 이 화성 토양을 자신의 기계장치 안으로 집어넣게 되죠.
됐죠? 이렇게 화성 토양이 있고요. 만약에 이 화성 토양 안에 바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가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합성의 기본 재료인 이산화탄소와 물을 넣어줄 거고요. 뭘 공급해 줘야 되니? 비대에너지를 공급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이때 이산화탄소는 반드시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가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대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전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럼 정말로 이 안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대략 5일 정도를 방치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생명체가 정말로 광합성을 했다면 이 안에 들어온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를 가진 이산화탄소를 끌어오고요. 그 다음에 비대에너지를 흡수했겠죠. 비대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이 안에서 바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럼 이 포도당은 이놈이 껴 들어갔으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를 분명히 포함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이 진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 실험 장치가요, 이미 넣어줬던 이산화탄소 있죠? 그래서 충분히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남은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빼냅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정말 이 포도당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이 여기로부터 방사선이 방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방사선이 검출이 됐다라면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고요. 방사선이 검출이 되지 않았다라면 포도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말은 곧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요, 여기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검출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포도당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요, 이 포도당이 방출한 방사선 자체를 검출할 수 없는 기계적 한계 때문에 포도당이 실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즉 광합성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일단 얘를 빼내고요. 만약 포도당이 실제 만들어졌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놈을 다시 뭘 시켜버리냐면 이 안에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를 포함한 포도당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놈을 여기서 가열을 시켜버립니다. 안에 열을요 수백 도 이상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당을 열로 인해서 완전히 분해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무슨 분해시켜버리냐면 열분해시켜버려요. 됐죠? 그러면 포도당이 다시 분해가 되면 다시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를 가진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될 것이고요. 이제 이 이산화탄소가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뭘 방출하게 돼요? 방사선을 방출하게 되면 드디어 이놈을 검출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동그란 거 보면 이 동그란 게 그냥 달릴 게 아니라 보시면 방사선 계측기, 교재에 따라서 방사선 측정기라 표현을 합니다. 즉 여기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여기서 검출하는 기계 장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놈이 방출이 되면 여기서 이놈을 검출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검출된 대한 정보에 대한 신호를 어디로 보내줘요? 지구로 보내주게 되면 지구에서는 방사선이 검출이 됐네? 그 말은 곧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구나. 그럼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는 뜻은 이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광합성과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났구나. 그럼 그러한 화학 반응을 주도하는 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겠네?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결과는요, 지구에는 어떤 신호도 오지 않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야? 이런 방사선 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곧 이런 기체는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이런 기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곧 광합성과 같은 화학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걸 주도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내신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오냐면 처음에 넣어줬던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를 넣어준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다시 빼주죠. 이걸 다시 빼주는 이유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만약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 버리면 여기서 검출된 방사선이 포도당으로부터 분해돼서 방출된 기체로부터 검출이 된 것인지 기존에 있는 기체로부터 검출이 된 건지 확인이 안 되죠. 즉 포도당이 실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놈을 빼주는 이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을 알고요. 방사선 검출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실험 내용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화작용 실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작용 실험은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실험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를 이용하는 실험이고요. 두 번째 실험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실험 내용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세포 호흡을 하려면 세포 호흡에 필요한 3대 영양소를 공급시켜야 되겠죠. 그 영양소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포도당이기 때문에 그림처럼 포도당을 공급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 산소를 공급시켜야 얘들이 원래 재료였던 이산화탄소가 물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를 사용했지만 포도당 상태에서는 방사선이 많이 방출이 안 되죠. 즉, 그 당시 기계장치로는 이 정도의 방사선을 검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얘가 완전히 분해가 돼버리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로부터 방사선이 엄청나게 방출이 되겠죠. 그러면 방사선 검출 여부를 가지고 세포호흡이 일어났네, 안 일어났네를 우리가 빠르게 해석해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한번 실험 장치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화성 탐사선이요, 화성 토양을 자신의 기계 장치 안에다가 넣고요. 마찬가지로 이 화성 토양 안에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포도당을 집어넣어 주죠. 됐죠? 이때 포도당은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에 녹여가지고 지금 넣어주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14짜리 탄소를 포함한 포도당이 되겠죠? 그럼 이놈이 여기서 뚝뚝 떨어지면요, 14짜리 탄소를 포함한 포도당이 토양속으로 스며들 거고요. 토양 속에 있는 포도당을 얘가 끌어가겠죠. 됐죠? 그리고 충분히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시 약 며칠 정도 기다리냐면 5일 정도 기다립니다. 이런 기간에 대한 숫자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세포호흡이 가능한 생명체가 있다면 자신이 끌어온 포도당을요, 산소와 함께 완전 분해시키겠죠. 완전 분해시키면 최초의 재료였던 이와 같이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가 방출이 될 거고요. 이때 이놈이 방출이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선을 방출을 시킬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그러면 방사선을 검출할 수 있는 측정기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방사선 계측기 또는 측정기라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럼 방사선을 여기서 검출하게 됩니다. 그럼 검출된 정보가 확인이 되면 이 정보를 어디로 보내줘요? 지구로 보내주게 되면 지구에서는 이 방사선 검출 여부를 통해서 세포호흡이 일어났네, 안 일어났네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만약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곧 방사선이 검출됐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처음에 공급시켜준 포도당이 분해된 결과이구나. 그러면 결국 세포호흡과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났네. 그 말은 곧 그런 화학 반응을 주도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화성으로 이런 기계 장치를 보내기 전에요,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실험 과정들을 구상을 했겠죠. 그럼 만약에 화성에도 세포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꼭 지구에서의 생명체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리라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완전 분해시킴에 있어서 기체 중에 산소를 이용했지만 산소를 이용하지 않은 다른 기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방출된 기체가 탄소를 포함한 기체가 아닌 예를 들면 수소라는 이런 기체가 날라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실제 분해는 일어났지만 이것만 측정을 해버리면 이런 기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즉 화학 반응이 실제 일어났지만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오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또는 이런 식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두 번째 실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화작용의 두 번째 실험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실험은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실험 내용은 앞에 했던 실험 내용과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일단은 화성 토양을 자신의 기계 장치 안에 집어넣고요. 이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는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넣어줄 텐데, 넣어주기 전에요, 먼저 선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 존재하는 기체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이걸 좀 더 멋지게요, 기체 조성비를 조사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 안에 기체가 질소도 있고요, 산소도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수소도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질소가 예를 들면 60%가 있었고요, 산소가 예를 들면 10%가 있었고요, 얘가 예를 들면 5%가 있었고요,
얘가 예를 들면 25% 있었다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100%가 되죠? 유기물을 넣어주기 전에요. 먼저 이 안에 있는 기체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측정하는 장치가요. 이거는 이제 방사선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조성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얘가 기체 분석기라 부르게 돼요. 됐죠? 다시 한번 이화작용의 두 번째 실험은 방사선을 검출하는 목적이 아닌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요. 얘한테 드디어 유기물을 넣어주게 되죠. 유기물을 넣어줄 때는 그냥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유기물, 대표적으로 포도당 넣어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안으로 포도당 들어가겠죠? 토양에 스며든 포도당을요, 얘가 끌어와서 세포 호흡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기체들을 끌어올 수 있겠죠. 이걸 분해시키기 위해서 꼭 지구에서와 같이 산소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시간대로요, 대략 한 5일 정도를 방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세포호흡 과정에서 필요한 기체를 끌어오고 다양한 기체를 뭐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방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진행될 수 있겠죠. 이 상태로 5일 정도를 방치를 시킨 다음에요. 다시 이 안에 있는 기체를 재조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활발한 기체 교환이 여기 생명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가정을 하면요. 당연히 이 안에는 기체 조성비가 처음에 조사했던 거하고 달라졌을 거예요. 됐지? 그래서 실제 이 안에서 다양한 기체 변화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예를 들면 질소가 예를 들면 한 50%로 바뀌었고요. 산소가 8%, 이산화탄소가 2%, 수소가 40%와 같이 이렇게 기체 조성비가 다시 재조사가 됐다라면 처음에 기체를 조사했던 비율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됐죠? 그러면 비율이 달라졌네? 비율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포도당을 넣어주니까 달라진 거지. 이 포도당이 뭔가 이 안에서 주변에 있는 기체들과 화학 반응이 일어났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화학 반응을 주도할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실험 결과는요. 처음에 실험 결과하고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나 기체 조성이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말은 포도당을 넣어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이런 화학 반응을 주도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이화작용이 실험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를 통한 방사성 검출 여부를 통해서 세포 호흡의 여부를 확인했다라면 두 번째 이화작용 실험은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실험 전과 실험 후에 기체 조성의 변화를 통해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측정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이화작용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총 3가지 실험을 살펴봤는데요. 이 실험의 핵심적인 핵심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자가 기본적으로 깔았던 가설이요. 지구의 생명체와 같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 중에서 광합성과 세포 호흡이 실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썼다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과 관련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